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호살롱입니다. 오늘은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좀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분들과 함께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들이 좀 올라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MBN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인현시장이라고 하는 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인데, 그곳의 한 곳인 서울 털보네라고 하는 가게집에서 우리 명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추석 밥상 얘기를 좀 미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대 사랑가사의 연구소 우리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만 찍어요. 완샷입니까? 맛있다. 조금 먹고 많이 먹는 척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기 방송에서 음주 이렇게 먹는 거 옛날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무조건 심의에 걸려가지고 유튜브니까 이제. 이 징계를 먹는데, 이게 참 유튜브가 또 이런 건 좀 장점이 있네요. 근데 유튜브가 요즘 너무 막 이 극단적인 이 근거 확인되지 않은 썰들을 퍼나르는 이 오염의 주범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 좋네요. 김민식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그 존경하는 건 너무 여의도식이요. 용어 아니에요? 진짜 그만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존경할 뿐이에요. 네. 사랑하진 않아요. 평소에 이렇게 술자리 가면은 워낙 이제 두 분 다 방송에서 이제 얼굴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유명한 또 날카로운 정치 분석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니까,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추석 연휴나 이럴 때 만나면은 술 한잔 하게 되면 맨 정치 얘기만 물어보지 않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주방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뭐 한동훈은 어때요? 뭐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뭐 이런. 우리 저 앵커님도 그러겠지만 좀 얼굴이 조금 알려졌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술집 가면 이렇게 오다 가다 와서 물어보고 뭐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뭐 술자리니까요. 뭐 다들 편하게 하는 거고. 술자리에서는 술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이 지금 우리 방송하듯이 딱 들어가면 필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요. 왜 갑자기 와구와구 드셔? 아니, 나 먹어도 안 한잔 더 먹겠어요. 하시죠. 못 먹어요. 습하네. 교수님은 이번에 어디 내려가세요? 예, 노목께서 전주에 계시니까. 전주에? 박 실장님도 전주예요. 두 분 다? 네, 전주에 계시니까 하루 가서 인사드리고 음. 식사도 같이 하고 해야죠. 전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야의 그렇죠. 민주당의 도시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도 뭐 저기 누구죠? 우리 갑자기 이성윤 이성윤 검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주 가면 요즘에는 제가 이 국민의힘으로 온 다음부터는 전주 가서 어머님만 보고 와요. 거기 동네 술집 안 가시나요? 원래 국민의당 때 계실 때 전주에 공천을 이제 받아서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정동영 의원이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안 된 게 있거든요. 맞아, 참. 근데 저희 전주 고향 형님세요. 저도 이제 노모가 전주에 계신데 일단 우리 엄마가 더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같은 동양이신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조금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에 소속이긴 하지만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이야기를. 박 실장님도 뭐 친야권으로 되어 있지만 올바른 이야기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뭐 전주 가서 제가 뭐 어머니만 뵙고 오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박해가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비유가 너무 그렇군요. 붕떴나요? 예수님도 고향에선 박해를 받으셨죠. 그렇죠. 전주 가면 저랑 그럴까? 제가 호나물국밥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식당 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괜찮아요. 콩나물 국밥은 진짜 노무를 보여주고 가끔 가긴 가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가끔 지지자들도 와요. 아니 김민식 교수님은 이전부터 바른 말을 하는 보수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래 보수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분은 이쪽에 앉으셨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앉아 계신지 모르겠죠. 제가 방송할 때 2012년에 처음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북한학 전문가로 인터뷰를 저도 했는데 그 무렵에 맞습니다. 인터뷰. 북한 전문가세요? 네. 그보다 좀 더 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주사파였어요. 술을 많이 주사. 드셨다는 의미로. 주사. 그런 얘기가 좀 튀는데 진짜 예. 갑자기 부르는데 술 먹으니까. 김정은이 오늘 저기 우라늄 공장 맞습니다. 공개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자신감과
과도한 어떤 그 과시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감 과도한. 네. 왜냐하면 이게 농축우라늄 시설이라는 건 예전에 2002년도에 이른바 2차 북핵 위기 예. 그게 등장하게 된 첫 시발점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플루토늄만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만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봉합을 시켜놓은 건데 2000년에 새로 미국 몰래 국제사회 몰래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판이 깨지고 네. 북핵위기가 다시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김정일 시대인데 김정일은 우리 그런 거 없다. 농축우라늄이 있다는 것은 미국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뭐 지금 뭐 워낙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원심 분리기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농축시설 우라늄 농축시설을 그대로 그냥 공개를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막가자는 거고 막가자. 막가자는 거고 더 이상 이제 핵 질주를 멈출 생각은 없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한 10년 넘게 핵실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차 핵실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걸 하려는 게 아닐까. 저렇게 과감하게 원심 분리기 막 돌아가고 있는 까지 공개하는 시설을 거는. 보여주는 건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오물풍선 날리는 거랑은 또 차원이 차원이 다른 다르죠. 맥락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뭐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9.19 군사합의를 이제 깬 이후에 뭐 우리 쪽이 먼저 깼든 뭐 북한이 네. 먼저 깼든 하여튼간 그것이 무력화된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외국인이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긴장 국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그러니까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위기 관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낮추든 뭐 이런 그게- 능력이 있는가? 없으면은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가 됐든 뭐 야당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당은 제가 그럼 한동훈 대표는 뭐 지금 의정 문제가 워낙 이제 시끄럽고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거기 뭐 올인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오늘 같은 날은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별로 제 기억에는. 예. 좀 그런 거를 누가 좀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는 있다고 믿어요. 뭔가 의료 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 근데 그 강한 의지가 강력한 무능과 결합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의료 상황이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디테일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저는 윤석열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봐요. 거의 역대급 무능이라고 봐요. 오늘 뭐 지지율이 20% 나왔길래 한국갤럽에서 그렇죠. 약간 근데 그건 좀 무능의 문제랑은 좀 다른 네. 맥락이잖아.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 문제를 정말 개혁을 하려면 의사들의 저항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500명을 늘린다고 해도 의사들의 저항은 물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세워놓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약 500명 정도 늘리려면 의사들도 좀 저항하다가 약간 여론도 있고 해서 저항의 강도가 약할 수 있죠. 근데 2,000명을 뚝 던졌으면 의사들의 엄청난 저항은 당연히 명약 관한 일이고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놨어야죠. 이거는 이제 2,000명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도 대통령이 2,000명을 지원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의관 보냈는데 군의관이 저 이거 못하는데요 돌아갔잖아요.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저항하고 병상을 떠날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대비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능인 거예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 뭐 소위 말해서 힘으로 누르면 뭐 어떻게 따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안 따라오는 건데 아마 검사 출신이어서 피의자만 상대했기 때문에 내가 겁을 주면 저 녀석이 쫄겠군 이런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만 의사들 의대 진학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강남 3구도 있고요. 실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나
의대에 오히려 강남 상부 출신들이 비중이 월등히 높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인생에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자신감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냥 내가 페이닥터 하겠다. 어느 병원을 가든 1,000만 원 이상 그냥 법니다. 그런데 뭐 돈 수당 얼마 준다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저항한다면 충분히 길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들이 이렇게 반응할 걸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해놔야 되는데 이 대비책이 없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만약에 남북 관계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남북 관계도 좀 비슷하게 대비책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능하신 분이 남북 관계 아니 무능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겠어요. 그걸 몰랐죠. 속은 거예요? 뽑으신 국민이 분들은 속은 거야? 대통령을 기본은 하실 줄 알았죠. 뽑으신 분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구술을 하긴 했지만 서울복대 최고의 대한민국 그렇죠. 학교를 나오신 분이니까 국민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볼 때 앞으로 구수한 분들은 대통령 안 돼요. 구수한 사람 흔치 않아요. 사람은 구수해.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저도- 이거를 하니까 좀 여기 좀 사네. 저도 이제 예. 무능하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유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의료개혁의 원칙론과 당위성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지난해인가에 그 화물연대 파업 있었잖아요. 맞아요. 화물연대 파업할 때 좀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가지고 그 화물연대 무리한 파업을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화물연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파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고 지지율이 오르니까 부당한 저항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옳은 원칙을 가져가고 있으면 국민들이 동의해주면 이 부당한 저항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면 된다. 라는 생각이 좀 각인된 것 같아요. 근데 화물연대 파업하고 의료 갈등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화물연대 파업은 일시적으로 물류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그 화물연대 내부의 그 결집도가 사실 높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의료 파업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시간이 장기화되면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의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정부의 증언 문제, 증언안에 대해서 국민의 한 70%가 찬성하는 찬성을 여론이 했죠. 있어요. 근데 어쩌면 대통령은 용사는 그 70% 찬성 여론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하고 의료진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잡힌 인질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국민이죠. 나이 드신 분. 그렇죠. 이 인질로 잡혀 있는 국민들은 하루 이틀은 견디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버티고 있는 인질을 잡고 있는 의사들이 더 욕을 먹겠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고 경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면서 저 인질범이 스스로 굴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면 나중에 욕먹는 건 경찰입니다.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의료진 의사들이 좀 무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라고 해서 인질을 빨리 구해내야지. 인질을 구출하지 않고 손만 놔서 되겠느냐. 그 손을 놔서는 안 되니까 탈출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겠다고 그래도 문제제기 한 거예요. 그러나 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하고 국민 여론을 좀 직시하고 민심을 좀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그 일종의 뭐라고 그래. 이게 정치학에서는 반응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민심에 반응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능해요. 오늘 일반 대가습이 무능이야? 기승전 무능으로 가시는 오늘이 거예요. 아니라 최근 한 석 달 사이에 일관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매주 이제 금요일날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저는 한 20%라고 이렇게 헤드라인 제목이 달리길래 한 뭐 23, 4%, 5, 6%, 6, 7% 나왔나 보는데 진짜 딱 20% 걸쳐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거 자칫하면 10%대로 20%도 무너져서 10%로 가면 좀 뭐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탄핵 얘기도 꺼내는데 물론 지지율 낮다고 탄핵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점점 약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구나. 악화되고 있죠.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 20% 낮은 지지율의 요인을 봤더니 여전히 의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제일 높은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계속 국민이 나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또 이 의사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대의명분은 확실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국민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좀 여론조사상에서도 안 맞는 걸로 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을 딱 찍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갤럽이 그러잖아. 다다음 주에 나와. 그럼 20 다음에 이제 하나만 0.5%포인트만 내려가도 19.5가 돼요. 추석 연휴 끝나고 네. 만약 바로 재면은 그럴 가능성이 예, 있어요. 예. 다음에는 저는 17% 정도 예상합니다. 진짜로요. 4개 할까? 이거 술 한잔 4개 되는데. 17 플러스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럼 19.5랑 비슷하잖아. 요즘 그렇죠. 18.3까지인데 표본은 갤럽은 어차피 수점을 빼니까 네. 18 정도? 하여튼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전체 여론조사에서 그나마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게 70대 이상이에요. 연령 따라 내려가고 물론 40대가 제일 부정평가가 높고 그런데 의료 대란에서 가장 불안한 게 70대예요. 그러면 아마 고향 가서 이제 다 그 얘기를 서로 할 겁니다. 대통령 못한다 이 얘기를 한다. 그럼 가장 이건 실질적으로 저분 대통령 보수에 뭐 관상이 좋아, 멋있어 이것보다도 내 삶에 닥치는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이 특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저도 노모가 계시는데 저도 불안해요. 혹시 그러니까 물론 뭐 정부나 대통령은 경증, 중증 판단해 가서 알아 가시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재보고 경증 나는 그냥 동네 병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고령인 경우는 일단 큰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전문의의 판단을 종합적인 상태에서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느 응급의료학과 교수가 이제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비상약, 그러니까 비상약을 많이 준비해라. 그러니까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평소 자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된 비상약을 많이 준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씁쓸하게 봤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남북 북한 김정은 위원장 우라늄 네. 시설제 공개를 갔는데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 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미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은 또 우리 이쪽 남쪽에 있는 우리가 사는 우리 국민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해야 될 주체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남북 문제를 관리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 이후로 들어와서 그냥 그 대화나 아니면 협상이나 마주 앉아서 어떤 그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일단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면 개선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북한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그동안 DDA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그다음에 MB 박근혜 정부 9년, 한 10년, 10년씩 햇볕 정책도 해보고 관경 정책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 와서 5년 동안 다시 햇볕 정책 회계를 해봤지만 이 약 저 약을 다 써봤는데 결국 예.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김정은이 시대에 들어와서 최근에도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해서 남쪽을 민족으로 보지도 않고 남쪽에 대해서 화해 협력이나 그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교전 중인 적대 국가를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주옥 같은 논문을 몇 년 전에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 간파했었던 겁니다. 김근식의 이 두 개의 조선 전략은 특히 매일경제 칼럼을 쓴 적도 있었어요. 김정은의 두 개의 조선 전략.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해안을 갖고 다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학문적 업적을 다 이루었구나 생각해서 정치계로 간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김정은도 이미 남쪽과의 관계는 이미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제갈길을 가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그냥 매뉴얼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문재인 정부식으로 되지도 않는 대화 협상하는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보고 북한도 거기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이 뭐 마주쳐야 손바닥에 소리가 나는데 고장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스스로가 남쪽에 대해서 큰 기대를 접었고 우리도 민심이나 여론은 국가의 협상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성급한 어떤 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고 그렇다 손을 놓고 있을 필요도 없고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한의 도발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안보를 태세를 확립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후 문제를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규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워낙 북한 전문가시니까요.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1번은 북한은 그냥 깡패 국가예요. 깡패예요. 옆집 사는 깡패.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죠. 근데 그걸 마치 정상 국가이고 정상적으로 체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옆집에 깡패가 사는데 맨날 술 먹고 병 바깥으로 던지고 뭐 무슨 칼도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지나가다 야 이 객섹스야 조용히 안 해. 이러면 상황 관리가 더 안 돼요. 어차피 가서 때려 잡아야 되는데 때려 잡자니 얘가 집에 막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이렇게 이나올지 이만큼 있어요. 사실은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때려 잡지도 못해. 그러면 지나가다 슬쩍 김씨 요즘 잘 지내? 아 왜 갑자기 그래? 아니요 잘 지내는지 물어봤어.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게 상황 관리예요. 그거 벗지 말라고 에이 화 풀고 이거 만화책 한 장 떨어져 이거 보고 놀고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괜히 옆에다 우리가 뭐 던져 풍선 붙여가지고 이런 깡패 아무리 유튜브라도 XX 하면 안 되죠? 네. 이 깡패 XX 이거 이거 나의 풍선 맛을 봐라. 그쪽에서 더 큰 대북 쓰레기를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떨 거예요? 안전 문자가 계속 떠요. 이게 내 머리 위로 안 떨어져도 그렇지 사실 확률상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몇 군데는 창고 건물 민간 사유재산에 이 대북 쓰레기가 터져서 불이 나서 피해를 봤어요. 왜 우리가 이 안전 문자가 뜨는 불안감에 살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깡패 관리를 못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깡패와 협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한테 선의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와가지고 뭐 야 너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뭐 지나가면서 깡패를 자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깡패가 대통령이. 그만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메시지만 일관되게 발신하는 아니 거예요. 풍선 계속 날라서 떨어지는데 뭘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옆집으로 어쨌든 떨어질 것 같아. 이제 이게 추석 그쪽에 사시죠? 그래요. 거기 북부에.